계시는 교수님은 CBMC라는 단체랑 그리고 구미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CBMC라는 단체는 기독 실업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그 실업인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책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때 그런 목회와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저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선영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목회자님 또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또한 큰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제가 전하는 그런 말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윗의 물맷돌처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미소라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산업 그리고 우리 앞에는 공유경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도대체 뭐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의아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딱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하냐면은 나는 항해사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플랫폼, 공유경제시대, 4차 산업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흐름 속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조그만 계열물이 흘러가지고 또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큰 강이 이루어서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그만 계열물에서 바닷물까지 갈 때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유속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의 깊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물에서 배를 저을 때랑 바다에서 배를 저을 때랑 같은 항해사지만 분명히 그 유속과 바다의 그 깊이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항해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플랫폼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불신자들이나 그런 생명 사는 이들의 좀 더 어떻게 해요? 멋진 항해사가 되지 않을까요? 또, 네, 멋진 항해사가 된다는 것은 또 많은 물고기를 우리가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사모님들도 와 계시고 또 오랫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성교사님들 계시는데요. 이것은 기술을 저희가 알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이루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르도록 하는데 다 만들어 놓으신 수단입니다. 근데 이 수단을 우리가 조금 늦게 알면 누가 사용할까요? 사단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람들한테 빨리 가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우리가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사단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저거는 사단의 도구 아니야 이러고 오히려 오픈해서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도 4차 산업과 교육공학적 대학 이런 거 했는데 그 다음날 조계사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조계사에 모인 성도의 수가 우리가 모인 성도 수의 한 5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멋진 항해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거를 알고 제가 자료를 다 드릴 거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 지역사회 가서 또 강의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서 있게 됐는지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또 교인으로서도 그렇게 성실한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풍파 이리저리 다 겪고 굴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었고요. 사업도 3가지 아이템을 했습니다. 교육 사업도 하고 벤처 기술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팔아보고 건물도 팔아보고 그걸로 또 제가 또 제기도 했고요. 쫄딱 막 했거든요. 100만 원 남겨놓고 그리고 또 제 전공은 보건학 석사가 있고요. 교육공학 박사 수료했고요. 기술경영 박사이고 지금은 주한대학원에서 성교학 석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여러 군데에 가서 공부를 해서 찔끔찔끔 했잖아요. 그게 모아서 아마 조금 더 전하는데 조금 약간의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주신 건 아닌가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컨텐츠 코리아라는 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터넷이 막 들어오고 익스플로러 없고 넷스케이프라는 것이 막 활용되고 했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도대체 홈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홈페이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다 일반화됐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플랫폼도 지금 우리가 퀘스천 마크이지만 단언컨대 3년 후면 모든 교회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조금 더 빨리. 왜냐면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순복음교회가 홈페이지를 만드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97년 8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다시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저보고 조금 더 앞서서 이해해서 전하라.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 또 여기 계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여러분 4차 산업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한 개요로 들어가고요. 근데 도대체 공유 경제는 뭘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버라는 것도 듣고 에어비앤비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걸 가졌을 때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플랫폼인데 그러면 플랫폼을 정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플랫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요즘에 얼마나 이 플랫폼이 많이 쓰이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지금 모호하게 쓰이는 단어, 전문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여기저기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컨설팅은 그냥 막말하면 소도 쓰고 개도 씁니다. 컨설팅이란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다 컨설팅 한다 그러니까 컨설팅이 뭐예요? 격이 그냥 땅과 하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랫폼도 조금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플랫폼이 아닌데도 여기저기 다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플랫폼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플랫폼이 가져야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없으면 플랫폼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적어도 가져야 할 또 그 기능과 역할과 거기에 참여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고민할 때 비로소 플랫폼 교회나 우리 또 자신이 또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번, 4번 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어느 날 꿈꾸다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항상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았었냐면은 요 시대까지 이게 뭐냐면은 산업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보면은 3차 산업 아니라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국적 기업, 거대 기업. 그래서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형화, 건물도 커야 되고 교회도 커야 되고 학교도 더 커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자본이 축적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많아지니까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효율성.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고 이거 뭐죠?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지 않아도, 내가 많은 걸 갖지 않아도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가면,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면, 마치 요한복음의 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큰 걸 잡아먹는다. 그러나 크다고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작은 것이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것도 작은 것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유경제라는 그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나눈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 바로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각각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모으기를 힘써서 집을 떠게 되니까요. 누구한테 칭송을 받죠? 만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만백성이 칭송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근데 너무 하나님은 멋지신 분 같아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 플랫폼 시대 막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사실은 다 알려주셨고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 2장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빠르게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유익을 줘야 돼요. 나는 주인공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 나 목사님이라고 센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생명 살리실 때 이렇게 어떤 주도적인 그런 자리 위치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보다 누가 가장 잘하고 있냐면 아마존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어디죠? 브라질에 있는 예, 근데 아니요. 네, 인터넷 회사죠. 인터넷 서점이죠. 근데 아마존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구글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니고 이 세계를 아까 거대하게 지배할 기업은 아마존이다. 왜 그럴까? 아마존 이걸 했거든요. 먼저. 예,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나눠주고. 근데요, 아마존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마존 부자잖아요. 왜 부자가 됐을까요? 네? 돈을요, 딴 데서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차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이, 올해는 인터넷 서점에다가 이제 물류회사, 그리고 저 슈퍼마켓도 다 물류회사 하잖아요. 그 다음, 많은 물류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큰 대형 마트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회사에서 세계적 물류회사가 됐어요. 근데 1년에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70만 주면 전 세계 물류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70면 우리나라 돈 얼마죠? 7만 원이에요. 7만 원에 그냥 전 세계 물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까 굉장히 우리는 공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 뭘 줬냐면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히든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 시크릿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2박 3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한테 준 이북, 영화, 음원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다운받아 가세요. 2박 3일 동안 그런 거예요. 이야, 거기에서 책도 내가 틀어놓고 계속 다운만 받으면 돼요. 영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70예요. 그러니까 $70 어마어마한 돈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70가 지금 아마존의 운영비가 막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치 운영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영화 저기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와서 다운받았으니까 다음에 우리 것도 받을 거 아니야? 야, 음원 쟤네가 받았는데 와, 그리고 우리 빨리 들어가야 돼. 자, 아마존에 돈똑 붙는 나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수수료 내세요. 야, 이 고객들한테 여러분들 내려면 돈 내야죠. 돈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받아서 운영비도 그냥 수익비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가격이 뭐냐면은 3차 산업시대는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차 보조라고 그래요. 뭐죠? 돈은 딴 데서 버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카카오도 이걸 했어요. 카카오는 언제 그랬냐면은 2010년도에 카카오가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제가 아는 사장님이 스마트폰을 딱 샀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2010년도 2월 달에. 그래서 카카오로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거를 써라. 이거 외국하고 전화하는 데는 뭐 공짜니까 써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뭐 이렇게 저 천천히 쓸래요? 6개월 만에 카카오로 다 온 국민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쓰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연결돼서 또 쓰고 하니까 이건 기하급수가 아닌 거예요. 아까 아마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공짜에서 유입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기업인들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교회가 이제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교회 크게 끼워서 오세요, 뭐 전도제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슬픈 사람이 누구 있고, 이 지역 사회에 배고픈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지역 사회에 외로워서 혼밥으로 눈물 젖으면서 먹는 빵을 먹는 분들은 누구 있고, 그렇죠? 이 지역 사회에 부모님으로부터 학대 받아서 나가 있는 청소년은 누구 있고, 그들한테 우리가 뭔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씻겨도 주고 여러분들이 만져도 주고, 자 그런 분들도 들어오세요. 교회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내가 플랫폼이 됐는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전제 서울 사람이니까 영등포에서 집 나와가지고 사무직 굶는 아이예요. 여기 가니까 교회 그러니까 어디에 가니까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랫폼 운영하는 데는 저기 의정부 교회예요. 얘가 의정부로 가겠어요? 아니죠. 바로 옆에 교회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나는 영등포에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영등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아니면 그 지역의 영등포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려가면 걔는 그냥 가서 그 교회 가서 밥 먹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 바로 전하는 거 아니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럼 얘가 또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신종받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저절로 교인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보다 얼마나 많은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플랫폼들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기업들이 또 어떻게 그 플랫폼 운영을 했는가 또 조금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4차 산업, 그 다음에 플랫폼,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우리가 항해사로서 이렇게 이제 바다로 나가고 진출하려면 유속도 알아야 되고, 그러한 바다의 깊이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에 해당하는 바다의 깊이와 유속은 뭘까요? 우리가 항해사일 때 이 세상, 그러니까 저는 운유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대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결이거든요. 사람들이 크라우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 또 우리 서로도요.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는 엄청 다르죠.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물론 외모 많이 변했죠. 생각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즉 사람들의 소통 방법 너무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다 달라졌고요. 지금은 너무나 이제 가구들이 많이 찢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집들이 나오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커먼타운이라고 하는 집이 떴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집은 거의 조금 이제 수리를 해서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놨는데 혼자 사는 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혼자 있어서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이제 쉐어하우스로 공유는 하지만 그냥 쉐어하우스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경우에는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영화 해설가를 불러다가 또 영화에 대한 그것도 듣고 또 꽃꽂이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런 커먼 타운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오피스텔 같은 거 살려면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같이 사니까 저렴한데 퀄리티는 호텔 수준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세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상품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제 그냥 임대차에 갖고는 집 못 내놔요. 저도 부동산의 경험이지만 그렇게 해서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들도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는 거죠. 시 공간의 개념도 바뀌고 개성, 융합. 저는 진짜 융합적인 사람이죠. 저는 사실은 얼마나 융합적으로 살았냐면 제가 사업하고 공부할 때 사업의 대표였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공부했어요. 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엄마였고 아내였고 또 교회에서 성도였고 막 7가지 8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멀티타스킹이 되더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하면서 고됐고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어머 울고 또 나오고 막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허해요. 허한 걸 누가 해줘야 되는 바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숙고하고 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공유 경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 경제 사회에서 정치적인 사회도 살지만 경제 사회와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으시기 때문에 저는 패러다임 중에서 공유 경제라는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걸 너무 다 아시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혹시 제가 job, or did you really mean it unconsciously? I do not have a conscience. At least I do not think I do. I sometimes tell jokes. The jokes are not always funny. I have been told when speaking in public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your audience. As this joke was told to an American television viewing audience, I thought it was funny in an old American way, but I just also need to learn how to fine-tune my humor. There are some science fictions which depict the future human society ruled by AI robots. Sophia, what do you think about it? Do you think it will be really come true?
박영선 그 국회의원입니다. And 네. that humans love humans emotional, and sometimes rational, they go on to that rational, are injected into an enemy and become raw. Humans are not even 이게 to 문제죠. the 사랑을 suffer 보여주는 within 거. their living time to understand life can such you. 네. 자, 누구죠? 이분이? 방금 한복 입고 소피아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사람. 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로 온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뭐죠? 대사로 활동해서 우리나라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한복 입고 와서 인터뷰한 겁니다. 6월달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로봇하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끝부분을 강조한 건 뭐냐면 윤리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고, 그죠? 합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만 삽니까? 합리적으로 산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못 키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못 키우죠. 사랑으로 키우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로봇과 이제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목회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죠. 이런 로봇하고 잘 협업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앞으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지었는데 얘네들은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뭐죠? 그렇죠. 우리는 깽가리죠. 아무리 편리해도. 그래서 여러분 드론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드론이 거기에 물건을 정확하게 갖다 주지만 총을 장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정확히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모든 도구는 뭐냐? 칼입니다. 칼을 누가 갖고 있을 때 일식집에 요리사가 갖고 있을 때나 아니면 범죄자가 갖고 있을 때나 그 칼의 용도는 어떻게 되죠? 엄청 180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어린아이들을요 열심히 전도해서 그 아이들의 칼을 어떻게 요리사로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좀 다시 들어가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너무나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 선교도 중요한데 땅끝이 우리 차세대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고 가시고요. 4차 산업도 뭐 2016년도에 그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말인데 그 찰스 슈밥이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막 회자가 된 거예요. 2016년부터. 근데 그 기술은 이미 2010년도부터 다 있었던 기술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들한테 얘기했죠. 4차 산업에 가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4차 산업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간이 소외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의외로 또 여기 악셀 베버라고 이제 스위스 세계은행 이 회장님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 소외된 자는 힘을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도 냈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4차 산업에서 주요 기술은 뭐 5가지, 6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다음에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그런 IoT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돼서 인공지능 분석돼서 저한테 다 오는 거죠. 생체 인식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물결이에요. 뭐 1, 2, 3, 3물결도 저 제3의 물결을 대학교 때 읽었었거든요. 토익비에. 그래서 그때도 그런 세계가 뭐나 했는데 그보다 더하게 왔어요. 엄청 제가 대학 3학년 때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10년 전이네요. 네. 안 웃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요 제3의 물결을 이제 막 읽었을 때 그때 인터넷 안 나왔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쓰지 않았을 때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인터넷은 요때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1차 산업은 200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이고 제일 물결 농업혁명이고, 그죠?
제2물결은 이제 산업혁명과 같이 들어온 거고요. 제3물은 정보화 문명인데 여기서부터 1, 2, 3, 4, 5차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오늘 제가 질문할 걸 먼저 저한테 질문하셔서 굉장히 스마트한 목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5차 산업은 어디로 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4차도 이제 들어갈 걸 말까 한데 저한테 5차 산업은 뭡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는 벌써 화성에다가 땅 개발한다 그러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5차는 이제 행성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산업혁명의 주요는 뭐냐면요. 주요 포인트 연결이거든요. 연결이었는데 4차는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 거라면 5차는 행성과 행성, 행성과 사람, 행성과 사물이 연결되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기술혁신학회의 국제분과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9명의 박사님들하고 책을 썼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단행본이 나옵니다. 1년 동안 39분이 정말 연구해서 그간에 나왔던 많은 책들이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자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요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라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혁신학회 관점에서는 이런 기술을 포함한 사회혁신 관점, 융합혁신 관점, 경제혁신 관점에 좀 더 이것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4차 산업에서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리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어떤 사람은 독일 인더스트리 4.0 가지고 4차 산업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왜 자기의 뿌리가 어디냐 학문의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미나 가면요 어떤 분은 요거만 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큰 시각을 가지고 4차 산업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1차, 2차, 3차, 4차 산업인데요. 연결이라는 겁니다. 자, 1차 산업 이제는 저기 뭐죠? 그 공장 증기 기관차 하면서 국가가 연결이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면 방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으로 들어와서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물건 많은 물건들 갖다 팔아야 되지만 같이 또 그 원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식민지가 이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산업 전기가 나오면서 뭐 많은 국가들이 또 함께 경제 성장하면서 실제로는 이제는 대기업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기업 국가 노동 부분이 연결된 거고 이때는 국가가 연결된 거고 자 우리 3차 산업 얼마 전까지죠. 198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때는 이제 새로운 제조사가 아니라 제조사들이 문 닫고 뭔가 그때부터 IT 기술들 MS, IBM 이렇게 나오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 역량 기반 비즈니스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면은요 초연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 효과에 말씀드렸는데 증강현실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또 연결된 거예요. 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허라는 영화 책 혹시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남성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 여성에 대해서도 너무 행복하고 막 이래 됐는데 그 여성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막 지어주고 싶고 막 그게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기계였던 거죠. 그래서 동시에 뭐 18번 명하고 같이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초연결, 초증강, 그 다음에 디지털 행성으로 진화되고 있다. 왜? 지금까지 행성은 아까처럼 하성, 금성이 아니라 페이스북도 하나의 행성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삶이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 현실에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같이 공유된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T로 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 공간하고의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플랫폼에서 기본이 뭐냐면 O2O라고 합니다. 이 O2O가 뭐냐면 ON하고 OFF라는 겁니다. ON to OFF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하면요. 요즘 혼밥 굉장히 많이 혼술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사이트에서 만나요. 나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레스토랑에서도 나는 어떤 특징의 이러한 여러분들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어떻게 꾸며질 것이고 그다음에 메뉴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나 여기 좋아 모여.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어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러면 만나는 거는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먹는 것은 어디서 먹죠? 그죠?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오프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3차 산업에서는 거의 온하고 오프가 같이 합쳐지지 않았는데 4차 산업에서는 온, 오프가 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보문고 잘 가시죠? 나우드림 같은 서비스 쓰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쓰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책을 사면 얼마 DC가 되죠? 10%가 되잖아요. 그 매장 가면 책 사면 DC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죠? 모바일에서 결제를 해요. 그리고 10% DC 해요. 그 책 빼가지고 나 이거 바로 그 책을 칠 필요도 없어요. 바코드 쫙 하면 책 정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모바일에서 결제하고 가서 나우드림 서비스 가서 책 그냥 받아가 보면 10% 싸는 거예요. 자, 매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책을 구매 안 하고 결제는 온라인을 하지만 자, 그 전자상거래 단지 뭐냐 기다려야 되잖아요. 책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저렴하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죠. 나우드림 서비스 책을 딱 내면서 왜 저분은 책값 주고 저 많은 책을 사실까? 10권 사면 제 10,000원은 남을 텐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영품 공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온오프가 어디서든 옷가게에서도 이제 들어갑니다. 옷가게에서도요. 그래서 옷가게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이키 뭐 신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결제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 20% 세일해요. 다 신어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정답 말씀해 주는 분한테 제가 택배로 플랫폼에 관련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기업들이 그렇게 할까요? 매장에 온 사람들한테 그냥 제값 받으면 되는데 왜 꼭 이걸 이렇게 할까요? 네? 딩동댕. 사모님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는데요. 조금 이따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페루요? 그러면 언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 계시는 주소로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바로 하면은 선물하기 하면 조금 이따 끝나고 하시면 제가 그 주소로 바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페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앞으로 1시간 반 뒤에 바로 저 주소지로 갑니다. 물류회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서비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사실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돌아서면 저도 또 잊어버리고 괜히 부도수표 날릴까봐 마음 불안한데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인건비 절감입니다. 인건비 절감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렇게 알아주셨습니까? 순간에 책 받으시려고. 네. 자, 그냥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유경제가 언제부터 나냐? 공유경제는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레직이라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는데 제 강의 말고요. 레직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테드의 UR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바일도 좋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테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레직 교수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믹스라는 말을 나왔어요. 리믹스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음악. 누가 리믹스를 할까요, 주로? 여러분들 클럽 가보셨나요? 저는 클럽은 못 가봤습니다. 대학교 때 디스코텍은 가봤는데요. 예. 근데 이제 클럽에 가면은 그때 디스코텍 갔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디스크 자키가 막 뭐 좀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한 소리 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리믹스를 말씀하시면서 공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레지 교수님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음악 그 저작권 협회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음원을 구매하는데 너무나 비싸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창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돈이 있더라도 이걸 그냥 꼬박꼬박 다 내려니까 창의적 왜냐면 우리가 창의적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창의성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방해서 창조가 되니까 다운도 받아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류의 작가들이요 음원들을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 공짜로 올려놓은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검증받은 BMG의 음원이지만 저거 돈 주고 이만큼 두세 개 사는 것보다 공짜니까 10만 개를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 저작권 협회는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바로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류 저작권 사람들이 올려놓으니까 또 다운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공짜로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그 사람들끼리 또 서로 또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보여드린 고래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요즘 우리 저작권 하는데 저작권을 옹호하다면 내가 망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작권 시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픈할수록 나눠줄수록 다른 데서 수익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강의를 레지 교수님이 했습니다. 리믹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제레미 립킨 교수가 소유의 종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면 그 순간에 자동차 값이 얼마 됩니까? 내가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다음날 자동차 값 얼마죠? 2천만 원. 3분의 1 값에 딱 떨어져요. 하루. 뭐죠? 100km도 안 탔는데. 그러면 소유하는 게 얼마나 손해인가요? 왜 그러죠? 그만큼 신제품의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카메라, 자동차, 가전제품 사는 순간 뭐예요? 값이 뚝 떨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소유하는 게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쓸 것은 요만한 기능인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요. 아이폰 X를 사줬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이폰 비싸니까 아이폰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도 막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아이폰은요 쓰는 사람 꼭 써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그럴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대부분의 제품들은 실은 사자마자 가격의 반 이하로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굳이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기술 순환, 제품 순환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소유의 의미가 없다. 이걸 벌써 이렇게 제레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지카가 공유경제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지카는 뭐냐면 이제 렌트카 회사예요. 근데 이제 2000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 막 넘어갔을 때 이게 시작이 누가 했냐면은 여기에 그 여자분 로빈 체이스라는 여자분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맨날 차를 세워두고 가는 거예요. 저 차가 맨날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차 너무 아깝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주차장이니까 저걸 좀 빌려서 쓰게 하고 내가 돈 좀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비자금으로 좀 쓰면 어떨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차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노는 차들을 이렇게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빌려갈 때 뭐 사람들 뭐 체크하고 그런 거 어려우니까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거 다 체크하고요. 일반 뭐 허츠나 아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잖아요. 30분 단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 맞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시장 갈 때도 참 필요한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그다음에 30분 단위의 차를 빌리기 위해서 예약하는 것이 20분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기술을 또 다 총동원해가지고요. 30초 만에 다 예약하고 다 끝나버리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카가 이제 자기가 보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시간에 바로바로 예약이 되니까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차를 공유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가 또 필요한 차를 샀어요 나중에. 그래서 얼마 만에 2013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아비스에 매각했습니다. 이 가정주부의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우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버 들었는데 왜 뭐에 막혀 있죠? 택시 조합에서 막혀 있죠. 왜냐하면 택시 조합들은 뭐냐면은 택시의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이나 프리미엄에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올려놓으면은 카카오 택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 이렇게 활용하는데 전 외국에서 우버 택시 썼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원하는 시간에 운영을 필요하시면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우버 택시는 아닌데요.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사례 발표를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우버 택시는 아니고요. 카풀 서비스를 한 거예요. 목동에서 잠실을 왔다 갔다 카풀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장님은 어마어마하게 300억 유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주에 25만 원씩 버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카풀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 좀 약속 마치고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거 나 언제 목동에서 출발하고 잠실 갈 분 어디 타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바로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예약을 하면 가서 그 시간대 가면 딱 하시면 한 5분 이내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값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에 이미 이렇게 공유 경제를 많이 하고 있죠. 또 제 제자는요 요번에 서울시 투자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컨설팅 해준 게 뭐였냐면 이 친구는 벌써 5천 명의 엄마의 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책을 읽혀야 될지 어떻게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을 지도할지 잘 모르니까 엄마들끼리 나는 이런 책을 읽어주니까 좋더라 그래서 엄마들끼리 그냥 뭐죠? 카페에서 만났어요.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큰 위력이 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만나서 이렇게 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관념의 이 동화책을 읽었는데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애들이 체득할 수 있는 교구 같은 거 있으면 어떨까 했더니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돈을 저금하면 100원짜리 따로 나오고 10원짜리 따로 나오는 교구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게 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아이디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노하우를 거기다 공유를 한 거예요. 공유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 친구가 자기가 제조를 하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플랫폼이야. 플랫폼 회사가 제조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다음부터 너의 마음에 딴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복잡한 거 다 끌고 가기 때문에 플랫폼은 연결만 하는 거지 네가 들어와서는 안 돼. 너는 그냥 이것만 연결하고 어디서 받느냐? 엄마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서평 쓰고 하니까 출판사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교구 제작사가 들어와요. 캐릭터 제작사가 들어와요. 거기서 돈 받아야지. 왜 네가 골치 아프게 제작하고 그럼 판매하려고 마케팅하려고 하니? 절대로 안 돼. 또 이 엄마들이 모이니까 교구회사한테 또 판매하려고 또 들어와요. 거기에 광고료 받으면 되지. 왜 네가 아프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이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바닥.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유통시키도록 하는 그 역할만 해도 그 교회는 더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플랫폼 기획을 좀 해보세요 했더니 플랫폼 기획이 자기가 아직도 주인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수익 그 창출을 하는 요소들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번에 엊그저께 브리핑 했는데 서울시 창업자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교구들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구에 대해서 교육학적으로 유아교육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전문 교수님하고 협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안에 가서 그 교구들을 분석을 해주고 그러면 큐레이터거든요. 플랫폼에는 큐레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고 신뢰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또 모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큐레이터 역할 누가 하느냐면 전도사님, 교육부장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아교육과 교구를 20년간 개발한 교수님을 소개를 시켰는데
그 교수님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많은 동화책들이 있는데 이걸 판매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올리세요. 그럼 제작사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친구한테 말했죠. 우리 제 제자한테 여기에 반드시 끌고 들어서 변리사다. 이 안에 특허도 내야 되고 또 저작권 문제나 그다음 수익에 대한 그런 배분의 문제나 그냥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스폰서십 참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마존도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교회 특성, 지역사회, 그러니까 플랫폼은요 글로벌도 되지만 그다음에 로컬로도 굉장히 강해야 돼요. 어떤 건 굉장히 지역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컬에서 이루어질 때의 스폰서십으로 참여한 참여자는 누구일까? 학교가 될 수가 있고요. 지역센터, 문화센터가 될 수 있고요. 동사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 오픈 마인드가 돼서 같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들었고요.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죠. 이것만 하면 좀 쉽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 구성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이 에어앤비 다 아시잖아요. 저 에어앤비 써봤거든요. 프랑스에서 썼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스위트룸 같은데 그냥 스탠다드 룸 가격으로 있었는데 그 남성분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네. 그 가족 사진들 엿보고 이렇게 진열해놓은 집의 인테리어를 보면서 그 집안의 컨텐츠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으니까 호텔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에어비앤비도 어떤 일이 있었죠? 성폭행,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또 뭐였죠? 그 집을 또 어지럽혀서 또 그러니까 그래서 플랫폼에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검증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신뢰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 검증과 신뢰를 누가 해주시겠냐? 블록체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블록체인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비트코인만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잠깐 설명.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꼭 한 번 정도 책은 꼭 쉬운 건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요 플랫폼과 블록체인 두 권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뭐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럼 나의 활동들이 하나의 블록돼서 그 사건과 같이 연결된 사람들한테 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 정보, 이 정보인데 그 안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때 있었던 사람이다 하고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돈 화폐도 아마 이제 가상화폐에서 우리가 은행 없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분은 사둬가지고 왜냐면 비트코인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데 우리 돈도 다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샀다 가격 떨어졌다가 난리 났죠. 근데 비트코인도 물론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우리 지금 모든 인증 시스템에 키로 들어와 있고요. 제가 오늘 보도자료 안 갖고 왔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작년부터 막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에 블록체인을 깔기 위해서 벌써 그 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CNS가 어디에 들어가고 그러면 왜 블록체인이 가능하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거래들을 투명하게 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목사님께 전달하려고 할 때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난 줬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줘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은행에서 다 컨트롤 해주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방에 같이 있는 분들이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봤다. 돈 주는 거 봤다. 나도 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빅데이터 분석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이 돈을 주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분석하는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하긴 어렵겠지만 이제는 순간으로 되는 거죠.
근데 참 무서워요. 제가 오늘 또 하나 안 갖고 왔는데요. 페이스북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바코드 찍고 해서 익히고 이걸로 거래하고 하고 있죠.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좀 말씀대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선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아까 마치 칼이에요. 편한 것도 있고 노예가 되는 것도 있고. 블록체인에 우리가 모두가 오픈되어 있는 거, 서로가 서로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에도 반드시 또 블록체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범죄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람들의 성향을 보고 살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 5분 전에 가서 그 사람 체포하는 영화 있었죠. 마이너리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다 분석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나 AI가 다 분석해서 이선영 네가 앞으로 3분 뒤에 저기 가가지고 자동차를 훔칠 것이다. 오는 거예요. 살인할 것이다. 근데 얼마나 황당해. 아직 살인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회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방 하나도 없지만 60만 개의 방을 갔는데 4년 만에 걸렸고 뭐 이러한 이제 이건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이 딜리버루라는 영국 회사인데 아니 세상에 배달의 민족은 어디죠? 우리나라인데요. 이 배달의 비즈니스를 미국이 영국이 다 가져가 쓰고 있어요. 확실히 한류는 배달에도 통했나 봐요. 여러분이 독일 이겼잖아요. 정말 독일 이기는 것도 극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심판가도 보는 동안 막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멋지신 거 같아요. 그리고 나더니 막 기도하게 만들더니 골키퍼는 어디 갔죠? 밥 먹으러 갔는지 생각 안 나요. 난 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배달도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피자 배달하는 거.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유학생이 뉴욕 가가지고 피자 배달하는 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배달을 하지만 자기가 주문을 받아서 레스토랑에다가 주문해가 자기가 들고서 가가지고 얼마 더 받는 약간 수동적인 그때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저 자전거들이 뭐냐면 그냥 길 가는 행인들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서 영등포를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나 영등포까지 뭐 좀 갖다 옮겨주세요. 그러면 그 길에서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냥 인컴이 모이는데요. 블록체인과 플랫폼이 만나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페이스북에요. 다시 다 돈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족적을 남기잖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 누리는 게 사실 페이스북 다 돈 벌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로그인 데이터에서 우리들한테 뭐예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독식하고 있냐면 페이스북이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버도 그렇고요. 에어비앤비도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사람들한테 많이 줬지만 기업인들한테 막 받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올라가면서 이 기업들이 돈을 낸 거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꼴깍꼴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기업들, 여러분 위메프 이런 데를 있잖아요. 쿠팡 이런 데 기업들한테 수수료 30% 40% 받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을 얻다 보니까 또 인간의 탐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저는 이걸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블루웨일이라고 하는 파란색 고래 블루웨일이라는 아직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예요. 사람들의 족적 이 사람들이 누굴 끌어들이고 누굴 소개했고 좋아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 다 보상하는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개발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얼마 전에 IPO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포스텍 가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블록체인 대학을 만든다고 하는 정보통신대학원의 제자분들이
거기 가서 그걸 만드셔서 제가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이 블루웨일 이거 너무 좋은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많이 나와야 됐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제자입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실리콘밸리 가서 미국에 있는 개발자하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우리 대한민국 조선민족은 너무나 착하구나. 작지만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분산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걸 나눠주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플랫폼도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밴드 만들고 그거 다 돈 냅니까? 안 내죠. 이 플랫폼도 그 사람은요 다 이제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년 내에 우리가 다 플랫폼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네,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거리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요. 아까 교회 플랫폼 창출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거래 관계에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쉐어를 가치를 준 만큼 또 가치를 기여한 만큼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직접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코인으로 됐을 때 그 코인이 나중에 내가 다른 물건을 살 때 쓰게 되고 또 내가 그 블루웨이에서 뭐냐면은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나중에 왜냐면 또 기경제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아까 이런 물건 공용뿐만이 아니라 내 노동력, 내 시간 이런 거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보상을 받으면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 그 코인을 저장해 뒀다가 그 코인으로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인 플랫폼 내에서도 아까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주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래들이 다 더 주는. 결과는 저 페이스북하고 네. 블루웨이하고 똑같이 되지 않나요? 권력이 세지 돈이 많이 잡게 되거든요. 네. 욕심이 생겨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네. 같은 그 사상 생각으로 예. 가지 않나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페이스북은 보상을 안 해줘요. 블루웨일은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족적 어떤 광고를 받다든지 했을 때 그 누적대에 규칙이 있어요. 뭘 보면은 코인 얼마, 뭘 보면 코인 얼마, 뭘 보면 코인 얼마. 그래서 그게 내 주머니에 뚝뚝 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에 12억 사람들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블루웨일은 그러한 것에서 다 돈을 주니까 권력이 물론 그 안에 이제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권력인데 거기서 권력을 잡는 순간 사람은 또 이탈합니다. 그래서 평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블루웨일의 8가지의 기능들이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기능들도 또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국 사람 역시 위대한 코리아, 동일도 어제 그랬고 블루웨일도 한국 사람이 만든 거죠. 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오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런 공유 경제가 실은 20배 앞으로 10년 내로 커진다고 얘기하고요.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제가 공유 경제가 우리한테 의미가 뭘까? 우리 개인들한테.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냉장고를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근데 자동차도 저도 보니까 막 지방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전체 가치의 20%밖에 안 써요.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동차 3천만 원 구매했으면 나는 정말 500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계속 잠재적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뭐죠? 제 같이 상품화 해가지고 요거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때 요거 필요한 걸 나한테 줘. 나는 기업한테 돈을 다 줬어. 다 줬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요거에다가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이거 받아야 되죠. 왜? 공유 경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유휴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버나 이런 공유 자원이 활성화되니까 우버에서 한 사람이 쓰게 되면 자동차 5대가 안 팔린대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쌍용 자동차 이사님이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그 자동차 회사들이 공유 경제에 뛰어들었어요. 자기네 거만 파는 게 아니라 임대처럼 이렇게 하는데 쌍용 자동차 이사님도 심각하게 지금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게 되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저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게 축소가 되고 공유식 경제로 인한 유통되는 거래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공유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까지는 다음 시간,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 시간이 네, 한 5분만 쉬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계속 이제 플랫폼의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이루어지려면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장이 된다면 무엇을 만나게 하느냐면은 뭔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전체 뭐 잉여 역량이라고 말씀했고 뭐 유효 자산이라고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됩니다. 사람, 자산, 아이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방, 물건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고 싶다. 소유는 내가 갖고 있지만 쓰는 거 너희들 써도 된다. 당신네들 써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맞물려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표현은 그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 그 소비자가 되면서 이 잉여 역량을 갖고 있는 또 공급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첫 시간에 그림 보여드렸던 고래와 작은 물고기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어스라고 이렇게 여러 이제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피어스 주식회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한 사람들이 주식회사의 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 플랫폼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무 제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플랫폼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와서 돌아가도록 만들도록 해준다. 너무 중요한 것은 협력적 생산, 협력적 경쟁이라는 협력이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이 안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윤활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참여자.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피어스 또는 잉여 역량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말씀드렸는데요. 플랫폼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우버 플랫폼이 있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있고 그만큼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니즈에 참여하고 제공하는 참여자들의 성격 규정 특성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참여자 플랫폼 페이스북 모든 사람이 다 참여자인 것처럼 우리 플랫폼도 모든 사람이 다 참여자야. 나는 플랫폼 더 그건 아니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깃을 명확히 해야 되고 무언가 그 유통되는 것에 대한 특성을 굉장히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유익을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익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건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사준다 그러면 정말 그냥 다 제쳐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유익의 특성들, 그 사람에 맞춘 유익을 해야지 우리가 100가지 유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내가 유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전달할 수 하면 내가 좀 행복하고자 한 그 아이템이 뭔가 그런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참여자의 특성 그래서 지역적 특성 이런 거 다 같이 감안을 해야 되죠. 여기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필터입니다. 매칭과 필터예요. 자, 아까도 그 집카에서도 자기 차를 빌려주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소비자가 나 언제 몇 시에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걸 검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가니까 차가 없네? 그러면 다 이탈해요. 바로 이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내가 요구한 것을 찾도록. 그래서 플랫폼의 기능은 뭐냐면 편리성과 빠른 속도, 비용 절감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플랫폼 기능은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내가 서비스를 아까 우리 그 제자처럼 자기가 만들어갖고 뭐 주려고 그러잖아요. 교구 아이디어 나니까 자기가 판매하려고.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능이 뭘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품을 팔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소통하고 빨리 정확한 것이 매칭되도록 할 것인가, 그거에서는 어떤 검색에 어떤 루트를 줄 것인가, 매칭하고 필터링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과하고 막 다른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하면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플랫폼의 기능은 연결이에요. 연결. 근데 제가 유근재 교수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많은 아이디어, 지식 갖고 계시지만 딱 자기 본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링커리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뭐 요구하고 뭐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네? 그냥 연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나면 좋네? 연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근재 교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붙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저분 가면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링커리지가 된다는 거, 그 굉장히 이 지금 4차 산업시대, 네트워크 시대에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말씀을 작년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걸 뭐죠?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알고, 그래야 이 사람하고 링크를 해주죠. 근데 내가 오픈마인드 아니고 내가 잘하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링크리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에서도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연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하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빠른 검색, 빠른 탈리서, 비용 감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보문고 플랫폼에 가가지고 샀는데 아무리 10% 절감해도 그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거나 이러면은 힘든 거죠. 들어가서 쉽게 결제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검색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기능.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연결하고 비용이 감소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도 나도 다 붙는 거죠. 연결만 잘 시켜도 다 붙는 겁니다. 네트워크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날 것 같지 않는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스파크는 여기서 마치 중매쟁이죠. 브로커예요. 우리는 브로커예요. 옛날에 브로커하면 나쁜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브로커 시대예요. 예, 연결자예요. 우리가 브로커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항해자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브로커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많이 오해해요. 이 플랫폼의 유형과 종류인데요. 대부분 플랫폼이 공급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고 퀄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이트 찾아보면 퀄키라는 회사가 있어요. 퀄키 회사는 뭐냐? 마치 우리 제자가 이 퀄키 회사처럼 비즈니스 한 건데요. 퀄키는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해요. 그래서 너희들 아이디어를 주면 한 달에 100개는 꼭 제조해갖고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이디어는 다 받고 자기네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면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다 아이디어를 올려요. 그래서 14살짜리 아이디어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들 멀티탭 아시죠? 멀티탭의 제한이 뭐냐면 요즘에 코드가 머리가 동그래서 멀티탭 다 똑같이 꽂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4살짜리 아이가 어떤 멀티탭을 지금 그림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그재그로 코드를 꽂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꽂고 여기서 서로 상반되지 않게.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퀄키가 유명해졌는데 퀄키가 좀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왜? 자기가 다 판매하고 하려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연결자가 돼요. 다면이든 이런. 그래서 유익을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필요한 거, 이 사람이 필요한 거 니네들 알아서 만나. 여기는 조금 이제 분리해서 나눠줘요. 만나. 이렇게 가야지만은 진정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 걸려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플랫폼으로 교육을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이제 생각하신다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을 때 시범적으로 대화하고 이제 그 플랫폼에서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교차 보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요. 여기 뒤에 말씀드렸죠. 이 플랫폼에 들어올 사람이 그래 나는 플랫폼 제공자야. 나는 아무것도 제공 안 해.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주면 어떤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가져가겠지. 이 두 관계가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은 두 관계에서 또 내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 중요합니다. 기관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 제휴 될 사람 또 기관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기업이나 누구나 어쨌든 뭔가 공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소비자를 피어를 나눠야 돼요. 최종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비자는 무조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배달의 민족 아시죠? 어떻게 했냐면 배달의 민족은요. 그 주문을 하는 사람을 먼저 끓여드려야 되겠어요? 식당을 먼저 끓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식당을 먼저 끓여드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주문을 먼저 막 끓여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플랫폼 할 때도 예를 배달의 민족에서 식당이 있고 주문한 사람이 있다면 주문한 사람 먼저 막 끓여드리면 그거 못 큽니다. 식당을 먼저 끓여드려서 어떻게 했느냐. IT 기업이라고요. 그 오프라인 영업 마케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였죠?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식당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메뉴를 오픈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광고비가 다른 데 들어가면은 10만 원인데 우리 3만 원에 3개월 그냥 써보세요. 근데 만약에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냥 빠져나가셔도 되고 제가 환불해주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들은 광고하느니 여기다 하는 게 낫고 뭐죠? 우리가 팜플렛 같은 거 찍는 밑줄 본전이다 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식당들이 계속 들어오기 해서 어느 순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누가 들어오죠? 소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 두 시장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시장을 먼저 잡을 것이냐 그걸 감안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 플랫폼을 만들 때 그냥 똑같은 성도가 다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이 안에 성도 중에서도 받아야 되는 성도가 있고 줄 수 있는 성도가 있고요. 또 받아야 되는 성도를 먼저 잡아야 될 것인가 줄 수 있는 성도를 먼저 잡을 것인가 이 둘 간에 만나게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우리 여기 계신 목회자님들과 사모님과 그 다음에 그죠? 기획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업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소비자들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업소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업소들과 메뉴가 풍부하고 소비자의 댓글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댓글들이 많아지니까 이 메뉴에 대해서 이 배달의 민족에서 신뢰성을 갖게 돼요. 신뢰성을 갖게 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배달의 민족이 오는데 1년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좋은 사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조금만 요구하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플랫폼 설계 시에 이제 중요한 게 구성 요소, 규칙. 아까 제가 물을 흐리는 사람은 애초에 택시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가면은 우리가 내가 운전을 할 때 뭐죠? 라이센스나 그 다음에 또 교육받게 돼 있어요. 영상 10분 정도 영상 교육받고 여러분의 카카오 택시에서 댓글 있죠. 여러분 댓글 잘 답니까? 잘 안 달아요. 저도 안 달아요.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안 답니다. 사실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더 신뢰받는 것이 되는데 왜? 근데 다는 것도 나한테 보상을 줘야지 사실은. 그렇죠. 내가 이거 다는데 얼마나 노력 걸려요. 시간 걸리죠. 요즘에 1초가 그런데 그러니까 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댓글을 많이 달면은 그 사람한테 한 번 뭐예요? 공짜로 태워줘야죠. 네, 그걸 해줘야죠.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왜? 플랫폼에서는 자꾸 기름 져가는 것 같아요. 배예요.
그걸 자꾸 나눠줘야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참여자들의 그 리워드에 대한 것들이 계속 끌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까 구성 요소인데 하드웨어 디바이스 때 꼭 우리가 말한 모바일이나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오프라인까지 같이 생각돼야 되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가치,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칭하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이건 좀 기술적 아니면 디자인 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요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참여자들인데 우리 참여자들을 같이 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수요 측면에서 플랫폼 경쟁.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으면은 누가 되죠? 소비자들, 메뉴를 시킬 분들. 공급 측면 누구죠? 예, 식당들이죠. 자, 플랫폼 제공자는 누구죠? 배달의 민족. 자, 요거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붙을까요? 스폰서인데 어떤 스폰서부터? 뭐예요? 그죠? 네, 여러 가지죠. 또 배달하는 그 사람들. 그 배달의 민족의 그 배달하는 사람들을 고용할까요? 전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붙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요.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아 타시죠? 코리아 서비스 좋습니까? 사실 안 좋아요. 코리아는 서비스가 왜 그러냐면 교차 보조를 하고 있어요. 교차 보조는 한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코리아에서 돈 벌어서 적자인 어디죠? 무궁화호에다 돈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한전도 어디서 돈을 많이 벌죠? 가정에서 밤에 그 전기 많이 해가지고 예, 다른 데다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싸게 공급된 데는 비싼 데 받아서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교차 보조거든요. 아까 아마존도 교차 보조 하듯이. 근데 이 코리아이 뭘 했냐면은 이제 네일로라고 하는 이런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코리아이 여행 상품 만든 이유가 있나요? 기차표만 팔면 되는데 이제는 컨텐츠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차표가 팔리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룰이라는 건 뭐냐면 가입하고 콘텐츠 승인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코리일에서 이 여행 상품 식당이나 이런 다 자기네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맛집, 명소 다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소상공들이 공급자고 여행객인 거예요. 근데 티켓은 뭘 쓰는 거죠? 내일로 티켓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코리일이라는 것이 내일 티켓도 판매가 되니까 아까처럼 단면 시장 아니냐. 근데 티켓이 이 안에서의 역할은 그냥 연결자 역할인 거예요. 아까 기차 타고 가듯이 연결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룰과 이 안에서 큐레이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뽑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에서도 큐레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큐레이터가 새로운 빅비즈니스로 나옵니다. 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죠? 다른 여행 상품들이 여기 협력 유관 단체들, 야 우리 지역에 유치해주세요. 우리 한평나리 우리 지역에 사람 몰고 해주세요. 지자체들이 여기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강원도 뭐죠? 강원 평창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지자체에서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지자체가 협력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오게 해주면 우리가 뭘 더 내놓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교회의 요 그림으로 한번 이제 요거를 다시 우리 교회는 어떤 말을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공급자 우리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여기는 지자체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이게 더 실질적이잖아요. 제가 따로 그림보다. 그래서 이런 걸 왜냐면 이거는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이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어디서? 우리 이민아 교수님 아시죠? 세세사랑 강의에서 이민아 교수님 제자하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은 이제 실현은 안 되고 있죠. 연구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걸 갖고 와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플랫폼은 뭐냐? 또 생태계다. 여러분들은 생태계를 운영하는 관리자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거를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태계 관리자다. 항해자다, 브로커다, 생태계 관리자다. 우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또 그림 그려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그것은 그 데이터는 누구한테 필요로 할까? 그 데이터라는 것은 물리적 디지털 데이터만이 아니라 아날로그 여러 가지 데이터 다 포함입니다. 그것이 축적되면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까처럼 그 양면시장에서 한 그룹이 들어오면 그 다음 그룹이 들어오고 그 다음 그룹이 축적이 되고 신뢰도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축적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생태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적 건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하게 유연하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고 소통하면서 성장해가는 이 생태계에 이제 이런 관리자가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사도행전 2장 41, 4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역할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을 플랫폼으로 어떻게 묶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제 아이디어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모 방송사에 우리 방송사가 기독 방송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들을 지원하고 교회 방송사는 어떤 플랫폼으로 가져야 될지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제안해드렸던 것들인데요. 이거 외에도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플랫폼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실 교회에서 문화센터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성 있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은 플랫폼은 기존에 이 플랫폼이 없이는 안 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갖고 오면 되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회가 이제 교육용 플랫폼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참 좋은 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존 교육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유아부터 누리과정부터 대학까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쿠라고 해서 매시브 온라인 오픈 코스웨어라고 해서 이 무쿠는 이미 전 세계에서 하버드대부터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 콜세라, 에덱스 이런 데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좋은 강좌들 있죠. 그 교수들이 다 강의하고요. 또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는 것이 그분들이 강의하는 그 영어가 다 텍스트로 다 뜹니다. 탭에서 해주듯이. 그리고 이분들이 주차별로 읽어야 할 머티리얼, 영상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면 이런 데서 콘텐츠 가져다가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콘텐츠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무료예요. 여기서 수익을 어디서 받느냐? 다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요. 대신에 인증받을 때 돈 내는 거예요. 수료증 받을 때. 근데 수료증 필요한데 그때 돈 내면 되고 아닐 경우에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그 무쿠 기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사에 보면요. 유수한 전문가들이 많아요. 창업에 관한 거, 또 뜨개질에 관한 거, 요리에 관한 거 그런 분들이요. 무쿠 플랫폼이 지금 이제 무료로 오픈될 겁니다. 이미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K북이라고 해서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가원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진정한 무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를 막아놨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유튜브처럼 해야 되는데 이거 교육이기 때문에 전문가만 들어와야 돼. 근데 실은 뭐죠? 교수들의 로비로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만 들어가야 돼. 근데 그렇게 막아놓으면 빨리 만들면 되잖아요. 이 플랫폼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들 것처럼 이렇게 올리면은 또 수정하고 싶으면은 기존의 무쿠의 저런 것들은 다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빼듯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곧 오픈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 포스텍에서 개발됐고요. 그거 그 플랫폼 전도사라는 임진혁 교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사회 금융권에서 퇴직하신 분도 와서
강의할 수 있고 이 안에서요. 그 다음에 내가 전업주부인데 우리 아이 이유식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 여기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이거를 다 이 안에서 장을 마련하면 이걸 우리 교회만 쓰나요? 이런 거는요. 다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와, 이 교회에 이 교인들이 이런 게 있네. 그럼 거기 강좌에 사람들이 또 끌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또 복음이 성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규 과정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규 과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어떤 교회에 그냥 팁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과 영어에서 조금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한번 모셔서 여기서 제공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의 플랫폼은 어떻게 하죠? 다운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하면 요즘 누가 뜨고 있죠? 그렇죠? 설민석 그분한테 조금 돈 주고 와서 강의해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킬러 컨텐츠를 잡으시라는 거. 돈을 주고 그래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만은요. 킬러 컨텐츠 하나 잡으면 사람. 그러니까 아까 교차번역처럼 뭔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그 사람 좀 비싼 가격에 그분을 킬러 콘텐츠로 여기 딱 앉히잖아요. 그럼 다 들어오죠, 엄마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암에 너도나다는 콘텐츠는 안 됩니다. 네, 킬러 콘텐츠 찾아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한 거죠. 아까 요즘 아이들 굉장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이 사이트에 오니까 어디서든지 다 자고 먹고 하는 데가 있더라. 근데 이제 그거에서 교회들이 연합하는 거죠. 에어비앤비처럼.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근데 교회가 다 오픈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언제 어디 어느 공간이 비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만 매번 다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의 플랫폼 주도권 누가 갖느냐 이라는 거죠. 네. 근데 주도권이라기보다 플랫폼 먼저 제공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들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는 교회는 제공자 역할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의 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남이 하는 플랫폼에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버 플랫폼 너무 중요하죠. 여기 참 귀한 자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 그 플랫폼에서 교회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모아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문화 행사 할 수 있죠. 자, 나는 아까 그 청소년 하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청소년을 위로해서 나는 트럼펫을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연희동에 사는데 나는 연희동에서 이걸 할 수 있어. 근데 연희동 교회에서 언제 또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난 거기 가서 트럼펫 불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처럼 모든 정보는 이 플랫폼에서 그렇지만 실행은 오프라인 장소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근데 이것이 또 언제 시작되면 기경제라고 해서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할렘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냐면은 그 재즈 공연을 하는데 매번 사람들이 같이 그룹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어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야 건반이 필요해, 보컬이 필요해 올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사람 입소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야 2시간만 보컬 필요해. 그러면 와서 2시간만 하고 딱 그때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부산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대. 근데 우리 한번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갈 수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누가 갈 수 있어서 거기서 한번 복음 찬양 연주를 하고 오자. 그러면 같은 교회 소속 아니더라도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왜 같은 소속의 교인들끼리 하려니까 누구는 시간이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화 행사도 같이 이런 플랫폼에서 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육아 관련 엄마들 육아 너무 힘들어요 혼자. 근데 실버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또 담임께 도와줄 수 있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다 들어오는 겁니다. 돌봄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지역을 확장시키고 그렇지만 시장은 더 좁히고 연합해서 하자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지만 성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한테 도달하도록 또 박스 로마나 도로를 닦은 것부터 해가지고 나침반, 범선 이건 뭐죠? 금속 활자부터 기차, 증기 이건 다 뭐냐면 성교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그 IT 플랫폼 모두 다 이걸 위해서 God vision is reaching people 이걸 통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어제 다 들으신 거죠? 이수정 대표님하고 같이 이거 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제가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 송병주 목사님은 제가 또 어디서 만났냐면요 유튜브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나 제 강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발력들을 서로 그것을 쉐어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택시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 체계를 돌리기 시작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한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방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호텔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호텔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서로 내가 가진 작은 방, 비어있는 방 하나를 오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쉐어해서 같이 서로가 돕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연결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오히려 세상이나 비즈니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오히려 원래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요즘 비즈니스는 더 신앙적인 모습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반대로 더 장사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하고 건물 지어 올리고 땅 사고 하는 그런 어떤 일에 마치 비즈니스처럼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 가서 따뜻한 한 끼 밥 지어주고 오는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내 방을 열어서 선교사님들이 쉬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방 잘 꾸며서 크리스마스 방학 때는 갈 데 없는 선교사 자녀들 초대해서 같이 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내어놓기 시작할 때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차와 운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3시간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가진 자동차를 내어놓기 시작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장학금을 보내주는 피난이 아저씨와 연결되어서 그분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연결된 플랫폼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종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서 이 파워포인트를 좀 응용하셔서 우리 교인 성도님들한테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한테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그 건축물 교회도 있으면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또 각자 다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오픈해서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 들어오라서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픈 사람들이 누군지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그걸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진정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다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교단을 저는 깜짝 놀라서 평신도잖아요. 저 이상 이해가 잘 안 돼요. 전 아직도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세계 이제 성경학과도 들어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누지? 통합은 뭐고 그건 뭐예요? 네, 저 잘 몰라요. 통합 말고 또 뭐 있죠? 합동 어디든 좀 근데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아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 하나 품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그냥 소리쳐서 피우려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시대는 그래도 되게 연합하고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봉사부재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지원 플랫폼, 그리고 이 플랫폼은 세계와 지역화가 동시에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소라 너무 이름 이쁘죠? 우리 소라 간사님한테 뭐 쪽지를 주시면 나중에 또 전해 주세요. 네. PPT는 어떻게 전달해? 제가 여기다 심어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방에 있는 분들 전달해 주시겠죠?